재벌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했고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명의 의사들이 포기했습니다. 수년간의 침묵. 사람들은 그가 영원히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에 흙을 묻히고 진흙이 담긴 양동이를 든 가난한 어린 소녀가 그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다음에 한 일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기계도 약도 없이 오직 접촉, 인내, 그리고 어떤 전문가도 시도하지 않았던 무언가로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의사들은 도윤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눈을 뜨지 않았고 머리 위에 불빛에도 반응하지 않았으며 시각적으로 주변 세계를 인식하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검사 끝에 수술이나 치료로 고칠 수 없는 희귀한 선천성 실명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도윤이 자라면서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들을 수 있었고 소리에 반응하며 사람들이 말할 때 고개를 돌렸지만 옹갈이나 의미 없는 소리조차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뇌에는 단순히 언어 기능을 발달시키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의 의사들이 그를 보러 왔지만 그들 모두는 동의했습니다. 그의 말하기 능력은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차단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정우석,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그는 이미 출산 중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제 그는 볼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이것은 그를 깊은 고립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슬픔에 압도된 우석은 자신의 대저택을 일종의 개인 병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치료실을 짓고 최신 기계를 들여왔으며 전 세계의 의사들을 불러 아들을 진찰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도윤을 돕기 위한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치료사들은 언어 자극, 소리 치료, 뇌 운동, 심지어 실험적인 치료법까지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반응을 유발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결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력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저택은 의료 장비로 가득 찬 병원처럼 운영되는 소수의 직원들이 있는 조용하고 차가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술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색깔, 얼굴, 말에 무관심한 채 고요함 속에 살았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보호자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그와 연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으며 접촉에는 반응했지만 목소리나 표정으로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우석은 회의나 공식 석상에 참석하는 것을 멈추고 대저택 가까이에 머물며 멀리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자신의 상태 속에서 이상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촉감에 끌렸습니다. 그는 불빛이나 소리 혹은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에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를 부드럽고 미묘하게 웃게 만든 것은 접촉이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그는 물건을 향해 손을 뻗어 천천히 그것들을 느끼고 촉감과 온도를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그의 눈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천, 차가운 금속, 매끄러운 타일, 특히 자연적인 것들을 쥐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흙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정원의 흙은 세상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매일 그는 문 쪽으로 움직이거나 직원 소매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밖으로 데려가 달라고 말없이 요청했습니다. 일단 정원에 나가면 그는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흙 속으로 손을 휘젓고 지늘기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게 하고 작은 돌과 잎을 찾아 그것들을 줄이나 원 모양으로 배열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탐험하고 발견하고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흙은 그의 개인적인 우주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을 찾았습니다. 삶을 경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젖은 진흙과 마른 모래의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잎의 모양과 두께로 종류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같은 땅을 몇 시간 동안 느끼며 다른 사람들은 결코 알아차리지 못할 작은 세부 사항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정원사들은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이 활동이 그에게 어떤 장난감이나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조용한 열정으로 정원의 구석구석을 탐험했습니다. 그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를 너무 일찍 안으로 데려가려고 하면 그는 손을 뿌리치거나 그들이 포기할 때까지 고집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흙 속에서 그는 의료기계와 치료사들이 결코 제공하지 못한 것을 찾았습니다. 손으로 통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세계였습니다. 직원들은 결국 그에게 정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주도록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를 위해 다른 종류의 흙, 식물, 촉감으로 채워진 작은 구석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거기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잔디 위에 평평하게 누워 손바닥을 땅에 누르고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기도 했습니다. 새소리나 바람소리는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식물이 근처에 놓이거나 돌이 옮겨지면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놀라운 촉각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건을 한 번만 만져보고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것이 일종의 게임이 되기를 바라며 그가 찾을 수 있도록 정원에 물건들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심지어 직접적으로 그와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던 그의 아버지조차 때때로 창가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처음으로 사람들과가 아닌 흙 자체와 완전히 교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도윤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배우거나 이름에 반응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걷거나 혼자서 길을 찾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더욱 숙련되었습니다. 그는 매듭을 풀고 나무 껍질로 나무종을 인식하고 흙과 잎으로 작은 구조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때때로 그의 손이 대부분의 사람들 눈보다 더 똑똑하다고 농담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을 창조하지 않았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생각과 집중을 보여주는 패턴으로 물건들을 배열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디테일과 대칭에 놀랐습니다. 도윤의 마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체 접촉을 기반으로 한 삶을 구축했습니다. 이야기, 대화, 이미지 없이 오직 접촉만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세계는 조용하고 어두웠지만 텅 비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촉감, 온도, 감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에게는 정원으로 충분했습니다. 흙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어떤 책도 따라올 수 없는 이야기들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각 돌, 각 잎이 그의 피부에 닿는 각 산들바람은 그에게 새로운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그가 길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단지 달랐고 어떤 조용한 방식으로는 심지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자연에 둘러싸여 손을 흙 속에 깊이 묻은 채 보냈습니다. 진흙, 돌, 잎사귀로 가득 찬 정원의 그 작은 구석이 그의 전체 세계가 되었습니다. 매일 조용히 완전히 혼자 탐험했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은 세계였습니다. 아나리는 따뜻한 오후에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핸드백과 주소가 적힌 접힌 종이를 든 어머니 옆을 걸었습니다. 아리는 옆면이 깨진 플라스틱 양동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안에는 집에서 키운 작은 식물이 있었습니다. 몇 개의 푸른 잎과 구부러진 줄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리는 그것을 귀중한 것처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박미정은 정감가 자자의 청소도우미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알던 단순한 집들에 비해 대저택은 거대해 보였습니다. 벽은 하얗고 창문은 높았으며 정원은 사방으로 멀리 뻗어 있었습니다. 아린의 샌들은 낡았고 발은 걷느라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초조해 보였고 문을 열어준 나이든 여성에게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정우석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거기에 없었지만 그들은 질문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린의 어머니는 즉시 일을 시작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아린은 구석에 앉아 있도록 남겨졌지만 그녀는 너무 궁금해서 오래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실내에 앉아 있는 대신 아린은 밖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정원은 그녀가 이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다듬어진 관목, 다채로운 꽃, 그리고 그녀의 동네에 어떤 나무보다 키가 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공기는 풀냄새와 그녀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린은 대저택의 규칙을 몰랐지만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길을 가로질러 달렸고 꽃을 만졌고 그녀 근처를 나는 나비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정원의 가장 먼 부분에서 울타리 뒤에서 그녀는 땅에 앉아있는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리를 꼬고 있었고 손은 흙 속에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아리는 그가 자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표면 아래 무언가를 탐험하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리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걸어가 그의 옆에 앉아 식물이 든 양동이를 발 근처에 두었습니다. 아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멍난 낡은 샌들을 벗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흙 속으로 발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다시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그것을 읽는 것처럼 흙 속을 움직였습니다. 아리는 손을 뻗어 똑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팠고 흙이 손가락 사이로 흐르게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돌을 집어들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돌을 보지 못했지만 천천히 그쪽으로 손을 움직여 만졌습니다. 그는 손 안에서 그것을 뒤집어 보고 그의 옆에 놓았습니다. 아리는 미소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다른 소년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고 보지 못했지만 그의 손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마치 그가 세상을 이해하는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 그녀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계속 팠고 그가 움직이는 방식을 지켜보았으며 그의 리듬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거기에 앉아 침묵 속에 흙으로 뒤덮인 채 보냈습니다. 아리는 그들 뒤에 큰 대저택에 대해 잊었습니다. 그녀는 내부의 이상한 침묵 혹은 지나가는 조용한 직원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신경 쓴 것은 차분하고 집중하는 그녀 옆에 소년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코 반응하지 않았지만 아린에게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어붙거나 자신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잎사귀를 집어 그녀에게 건네주었고, 그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녀가 촉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리는 이것이 그가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말이나 몸짓 없이 오직 공유된 물건과 접촉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놀이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진짜였고 정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흙, 돌, 정원의 단순한 촉감을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조용했고 평화로웠으며 처음으로 도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두 아이를 함께 보았을 때 그들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놀랐습니다. 아무도 이전에 도윤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간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다른 아이는 더욱이었습니다. 치료사, 의사, 간병인들은 수년 동안 성공 없이 그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 경고 없이 도착한 이 맨발의 소녀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그녀는 지시를 따르거나 상호작용을 강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의 수준에서, 그의 세계에서 그와 합류했을 뿐입니다. 우석은 보고를 받았고 직접 보기 위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과 소녀가 흙 속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장면의 무언가가 그를 평소보다 더 오래 창가에 머물게 했습니다. 아리는 물론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녀가 발견한 막대기에 집중하고 있었고 흙의 선을 그리며 때때로 도윤이 알아차리는지 보기 위해 힐끗 보았고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만의 방식으로 그는 그녀의 선 옆에 선을 그림으로써 반응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리는 어머니가 일할 때마다 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멈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심지어 그녀를 예상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원의 한 구석을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작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단추, 끈, 심지어 자갈도 가져와 흙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 동안 도윤에게 소개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관심 있게 그것들을 탐험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그것들을 무시했지만 결코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결은 조용하고 단순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아리는 그가 왜 말하거나 볼 수 없는지 이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있는 그대로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어떻게, 왜 그런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불러달라고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 쪽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린이 도착했을 때 그의 손은 더 빠르고 더 열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세계를 깨뜨리지 않고 들어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일은 단지 그의 옆에 앉아 신발을 벗고 흙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원에서 손을 흙 속에 묻은 채 가까이 앉아 그들은 다른 누구도 보거나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공유했습니다. 발에 흙을 묻히고 작은 식물이 든 양동이를 들고 온 소녀 아리는 도윤의 조용하고 어두운 세계에서 무언가를 바꾸었습니다.
과학이나 치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무언가를 통해서였습니다. 존재, 인내, 그리고 접촉. 그리하여 정원에서의 그들의 시간은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손가락과 더러운 발을 가진 아린, 말없는 집중과 민감한 손을 가진 도윤. 두 아이는 진흙 속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어진 날들 동안 아린은 어머니가 일하러 올 때마다 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옷이 더러워지는 것 혹은 직원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정원의 뒤쪽으로 도윤이 있을 것을 아는 그 자리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는 항상 거기에 있었고 다리를 꼬고 손을 흙 속에 깊이 묻은 채 이전과 똑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린은 그녀의 산책에서 찾은 작은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집 근처 거리에서 찾은 매끄러운 돌, 오래된 나무에서 떨어진 나무 조각, 비가 온 후 주운 젖은 잎사귀. 그녀는 이 물건들을 그녀의 양동이에 모았습니다. 한때 그녀의 식물을 담았던 그 낡은 양동이였습니다. 그녀가 도착할 때마다 그녀는 도윤 옆에 앉아 양동이를 그들 사이에 두고 그녀의 보물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묻거나 설명하지 않고 그녀는 그것들을 그의 손에 놓았습니다. 도윤은 항상 그것들을 받아들였고 각 물건을 조심스럽게 들고 천천히 뒤집어보고 손가락으로 표면을 쓸었습니다. 아린은 내내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친구에게 말하듯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건 부드러워. 그녀는 그에게 녹색 잎사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은 차가워. 느껴봐. 도윤은 결코 말하지 않았지만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가락이 특정 물건에서 멈추는 방식 혹은 마치 집중하는 것처럼 그의 고개가 살짝 기울어지는 방식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가 가져온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막대기가 그녀가 오르기 좋아하는 나무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유리 조각이 누군가가 버린 깨진 병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아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를 원했고 어떻게든 그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함께하는 시간에는 리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는 만졌습니다. 그녀는 지켜봤습니다. 그는 탐험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는 아주 조금 움직였는데 거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소통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진짜였고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아린은 흙이 특히 부드럽고 젖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날 밤 비가 왔었고 정원의 흙은 거의 진흙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 움큼 퍼서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녀는 도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마에 진흙을 부드럽게 놓았습니다. 그는 움츠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녀는 또 다른 한 움큼을 잡고 미소 지으며 그의 감은 눈 위에 살짝 눌렀습니다. 그것은 마스크처럼 보였습니다. 촉감은 부드럽고 시원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얼굴을 만지자마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도윤의 몸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 움찔했지만 아린이 알아차릴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곧 그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움직였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얼굴의 그 부분에서 어떤 반응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고 그것은 평소보다 더 깊숙이 도달했습니다. 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서서 지켜봤습니다. 몇 초 후 그녀는 더 많은 진흙에 손을 뻗어 그의 얼굴 전체에 다시 부드럽게 펴 발랐습니다. 그 동작을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 더 움직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녀를 향해서가 아니라 위쪽으로 살짝 돌아갔습니다. 그는 하늘 방향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따뜻함, 아마도 빛일 것입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리는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보았기를 바랐지만 아무도 근처에 없었습니다. 정원 구석에서 이 이상한 순간을 공유하는 것은 그들 둘뿐이었습니다. 아리는 의료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뇌 기능이나 감각 유발 인재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중요한 무언가가 일어났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도윤 안에 있던 무거운 문이 틈새만큼 열린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무언가가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아리는 어떻게, 왜 그런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이전에 결코 건드려지지 않았던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몇 분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아리는 그 순간을 깨고 싶지 않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다른 잎사귀를 집어 도윤의 손에 놓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흙에 손가락을 담가 그의 팔 위로 선을 그으며 그의 피부가 압력과 차가움에 반응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차분하게 거기에 앉아 그녀가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것들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 자갈을 누르거나 손목을 부드럽게 두드리거나 손가락으로 그의 어깨를 따라 끄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그녀는 징후를 찾았고 매번 그녀는 작은 무언가, 움찔거림, 숨, 미세한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반응들은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도윤이 모두가 생각했던 것처럼 침묵 속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그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보지 않았지만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군가가 설명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마음속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말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 흐르, 그리고 존재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언어였고 그것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리는 더 많은 것들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른 진흙, 젖은 진흙, 끈적한 진흙 등 다양한 종류의 진흙을 가져왔고 도윤이 각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그의 손에 놓았고 그의 팔에 펴 발랐으며 심지어 흙으로 작은 물건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얼굴을 만들었고 때때로 글자를 만들었는데 비록 그가 그것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읽는 법을 가르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세계를 공유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는 보답으로 자신의 세계를 공유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새로운 것을 주었을 때 그는 그것을 더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얼굴을 만졌을 때 그는 피하는 대신 그녀에게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녀가 진흙 묻은 손가락을 그의 가슴에 눌렀을 때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
그곳에 똑같이 눌렀습니다. 그것은 서툴고 느렸지만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아리는 너무 크게 미소 지어서 거의 울 뻔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윤 안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영구적이라고 받아들였던 장벽이 금각이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해가 낮게 드리워져 있을 때 아리는 이미 발과 손에 흙을 묻힌 채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평소의 자리에서 발견했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는 조용히 앉아 손으로 흙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가 그의 옆에 앉았을 때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천천히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그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녀는 젖은 흙 한 움큼을 그의 펼쳐진 손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쥐었고 손가락 사이로 굴렸고 그리고 놀라운 협응력으로 앞으로 손을 뻗어 그것으로 그녀의 팔을 만졌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에 그녀가 그에게 했던 행동을 완벽하게 되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아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지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덥고 습한 오후였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고 땅은 이전에 내린 비로 부드러웠습니다. 아리는 여전히 같은 낡은 양동이를 들고 정원에 도착했고 양동이는 이제 신선하고 젖은 진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미 평소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리는 오늘 그에게서 무언가 다른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불편해 보였는데 마치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휘젓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리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잠시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양동이에 손을 뻗어 진흙 한 움큼을 퍼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의 감은 눈 위에 부드럽게 펴 발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진흙 묻은 손가락이 그의 얼굴에 닿는 순간 도윤은 긴장했습니다. 그의 온몸이 뻣뻣해졌고 그의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아리는 멈춰 섰고 멈춰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무언가가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도윤의 눈꺼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 두 번 움찔했고 그리고 열렸습니다. 빠른 반사작용이나 혼란 속에서가 아니라 분명하고 집중된 방식으로였습니다. 그의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빛에 대항하여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햇빛의 작은 섬광이 그의 뺨에 묻은 젖은 진흙에 반사되어 그의 동공에 직접 닿았습니다. 그는 적응하려고 빠르게 깜빡였습니다. 아리는 숨을 들이마시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봤니? 그녀가 도윤을 알았던 내내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비명도 아니고 울음도 아닌 의미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끊어진 음절이었습니다. 완전한 단어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입, 그의 목소리에서 나왔습니다. 도윤은 말했습니다. 혹은 적어도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뒤에서 큰 소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부엌에서 빈잔이 든 쟁반을 들고 나온 그녀의 어머니 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린을 보았고 소년을 보았고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입이 열렸고 그녀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쟁반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돌길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잠시 후 빠른 발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우석은 비명을 듣고 눈에 공포를 담고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는 아들이 다쳤거나 더 나쁜 상황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는 도윤이 똑바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얼굴은 진흙으로 범벅되어 있었고 아리는 양동이를 들고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강타한 것은 그의 아들의 눈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었고 또렷했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고 심지어 빛에 반응하여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비싼 바지에 흙이 묻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유령을 보는 것처럼 입을 벌린 채 도윤에게 기어갔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꿈꾸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도윤은 그의 움직임이 불확실했지만 분명하게 아버지의 목소리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은 낮은 톤으로 그는 입을 열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단어가 더 분명했습니다. 빛. 그 단어는 수년 동안 형성되는 데 걸린 메아리처럼 천천히 나왔습니다. 우석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몇 초 동안 숨을 쉴 수 없는 채 쳐다봤습니다. 정원은 완전히 조용했고 도윤의 손가락이 남아있는 진흙을 쥐어짜는 작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리는 말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석은 마침내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에 놓았습니다. 도윤은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것을 인식하는 것처럼 접촉에 살짝 기대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만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진흙, 햇빛, 그리고 도윤을 부서진 물건처럼 대하기를 거부한 소녀만이 있었습니다. 아리는 그렇게 큰 무언가를 유발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들이 항상 그랬듯이 순간을 공유하며 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그녀의 접촉은 이전에 그 누구보다 더 깊숙이 도달했습니다. 그녀의 인내, 그녀의 믿음, 그녀의 단순한 친절. 그들은 과하게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습니다. 도윤의 첫 단어는 가르쳐진 것도 강요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진정으로 경험한 무언가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빛. 그가 이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것. 그것은 그의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영구적이지는 않을지라도 불가능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만큼 충분했습니다. 아린이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 양동이를 그들 사이의 땅에 부드럽게 놓았을 때 침묵은 마침내 깨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몸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리게 그녀에게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는 다시 말하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우석은 아들을 보았고 그리고 아린을 그리고 양동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이해했습니다. 무언가가 해제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도윤의 일부가 마침내 열렸습니다. 기계나 치료법이 아니라 진흙과 접촉으로 말입니다. 태양이 그들 위에 계속 비추는 동안 도윤은 다시 한번 깜빡이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윤이 처음 말하고 눈을 뜬 그 잊을 수 없는 오후 이후 정가지야
대저택 내부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여전히 충격 상태였습니다. 우석은 의사들을 오라고 명령했지만 도윤은 그들에게 반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정원에 들어설 때마다 그는 오직 침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린이 오면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는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그녀 방향으로 기울어졌고 그의 손가락은 뻗어나왔습니다. 그녀는 그를 환자처럼 대하거나 무언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항상 그랬듯이 그의 옆에 앉아 평소에 진흙 양동이를 가져왔고 그녀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말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희망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가 다시 말하기를 희망했고 그녀는 결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후 아린은 도윤 옆에 앉아 차분하고 분명한 말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색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촉감, 온도, 크기로 사물을 설명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그의 손을 인도하여 거친 돌, 부드러운 수건, 젖은 잎과 같은 새로운 것을 만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경험을 통해 그가 자신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들었습니다. 그는 귀로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갔고 고개를 돌렸고 그녀가 가까이 말할 때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또 다른 단어를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명료했습니다. 아린은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단어들이 그의 안에 숨겨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시험하거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계속 나타나 말하고 만지고 기다리고 항상 또 다른 기적을 희망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하늘은 흐렸고 정원은 평소보다 더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린은 평소처럼 양동이를 들고 도착하여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진흙 속에 있었고 천천히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어떤 새로운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고 특별한 것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단지 몇 분 동안 조용히 그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는 도중에 그녀는 그를 보고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아린,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슴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아린, 그게 나야. 그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가 이전에 빛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녀의 이름을 알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도윤은 멈췄습니다. 그의 손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의 고개는 그녀의 목소리 쪽으로 살짝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진흙 묻은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그녀의 뺨을 따라가 그녀의 턱에서 멈췄습니다. 아린은 가만히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는 소리를 형성했습니다. 아린. 그 단어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목소리였고 그것은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린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도 쉬지 않고 크게 뜬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그녀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꽉 쥐었습니다. 그래, 아린. 그녀는 눈물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가까이에 우석은 평소처럼 창가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밖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고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니? 우석이 그들 옆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렸고 느렸지만 의도적으로 아린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우석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년간의 치료나 의학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원에 앉아 흑양동이를 들고 있는 가난한 소녀에게서 왔습니다. 그 소식은 집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말하거나 본 적이 없던 소년이 이제 두 단어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다시 불려왔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기계나 검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재에, 평온함에, 진흙에, 아린에게 반응했습니다. 우석은 마침내 아린이 그의 집에 있는 또 다른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아들이 변한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치료 훈련을 받지 않았고 학위도 없었으며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깊은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연결, 진정한 연결. 그녀는 도윤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가 있는 곳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일상의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에게 자신이 될 공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린이 정원에 들어설 때마다 도윤은 반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돌아갔고 그의 손이 뻗어 나왔으며 때때로 그녀가 그녀의 이름을 말하면 그는 따라 말했습니다. 항상 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부드러웠고 거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다른 때는 더 힘을 주어 말했지만 매번 그것은 무언가를 의미했습니다. 그의 삶의 첫 단어는 아빠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흰 방에서 의사들이 가르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원에 회색 하늘 아래 흙 속에서 앉아있는 두 아이 사이에 조용한 순간에 배웠습니다. 아린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침묵과 목소리 사이의 선, 어둠과 인식 사이의 선을 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특히 우석에게 도윤이 세상에 도달하기 위해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는 단순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본 사람, 그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아린이었습니다. 진흙을 가져와 그에게 그의 첫 단어를 준 소녀였습니다. 아린. 아린은 항상 큰 집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오후 집 뒤쪽에 좁은 계단을 따라 고양이를 따라가던 중 그녀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먼지 쌓인 지하실이 있었고 상자, 낡은 장비, 부서진 가구, 그리고 문서 더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근처에서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있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함께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의 어머니는 의료기호가 있는 낡은 금속 캐비닛을 발견했습니다. 서랍은 도윤의 이름이 붙은 폴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그들은 몇 개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읽은 내용은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부 검사 결과는 초기 시각 및 발성 활동의 징후를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반응, 근육 반응, 심지어 성대 진동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후들은 무시되거나 묵살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이 가망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한 보고서는 도윤이 유아기 동안 빛에 반응하여 깜빡였지만 그 반응은 비자발적이라고 분류되어 무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는 발성 시도를 암시하는 부드러운 목 움직임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묵살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검사 대신 한 가지 해결책 진정에 동의했습니다. 수많은 문서들은 도윤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차분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년 동안 강한 약물이 처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생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정제, 일부는 매우 강한 것들이 아마도 자연스러운 반응의 기회를 지웠을 것입니다. 도윤은 단순히 무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내려진 결정들에 의해 침묵당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이 읽을수록 아린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흙 속에서 도윤과 놀았고 이제 그녀는 그 침묵 아래 묻혀있던 진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아린의 어머니는 그 폴더들을 우석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노크하거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그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 책상 위에 그 더미를 놓았습니다. 우석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라벨을 보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페이지를 집어들고 빠르게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 양식들 중 일부에 서명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출산 중 아내를 잃은 후 그는 또 다른 실수를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규약을 따랐고 모든 약물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이 도윤으로부터가 아닌 그를 도와야 할 사람들로부터 온 수년간의 침묵에 동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석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폴더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더 많이 읽을수록 더 많은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아들이 닿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도윤은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징후들은 약물과 최종 진단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도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닿은 것은 의사나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린이었습니다. 훈련도 장비도 없이 오직 존재와 인내만 가진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차트나 허가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정원에 앉아 도윤을 사례가 아닌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우석은 자신이 전문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두려움에 눈이 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희망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다음 날 아침 우석은 전체 직원들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폴더 더미를 들고 식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양식에 서명했고 이제는 틀린 것처럼 보이는 결정들을 신뢰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도윤의 이야기가 조용한 고통과 의료 실패의 이야기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다른 아이들이 닿을 수 없다고 낙인 찍혔을까요? 우석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대중이 진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때때로 시스템은 실패하고 진정한 치유는 단지 치료가 아니라 인간적인 연결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석은 기자, 변호사, 의료 검토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문서들을 넘겨주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판이나 위험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가 주어졌고 기사가 쓰였습니다. 지능 묻은 손을 가진 소녀가
그의 얼굴을 만질 때까지 말하거나 본 적이 없던 소년에 대한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유명 인사가 되지 않았고 아린은 칭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들의 이야기는 상징이 되었고 때때로 침묵은 끝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석은 더 이상 아린을 가난한 동네에서 온 소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도윤과 아린의 이야기는 정가 지하, 대저택의 벽을 넘어 빠르게 퍼졌습니다. 신문들은 수년 동안 오진되었던 소년, 그리고 그가 첫 단어를 말하도록 도운 소녀에 대한 헤드라인을 인쇄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제와 성급한 결정이 도움이 불가능하지 않은 아이를 어떻게 침묵시켰는지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료위원회는 도윤의 초기 치료에 관련된 의사들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국 텔레비전에서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세계가 비난과 정의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집에서는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린은 매일 새로운 것을 가져왔습니다. 도윤은 이제 더 자주 단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분명하게 말한 첫 단어 중 하나는 해, 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색이 나왔고 나중에는 아린이 나왔는데 그는 특별한 톤으로 매일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시력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빛, 움직임, 그리고 모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흔들거나 그의 주위를 움직일 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그녀 방향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는 그림자와 발길을 인식할 수 있었고 심지어 빛의 변화에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몸의 모든 부분이 마침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원은 여전히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아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뜰에 새로운 공간, 흙놀이방, 감각 발달방, 묻 스튜디오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가구, 기계, 화면이 없었고 오직 열린 벽, 부드러운 바닥,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흙, 모래, 진흙으로 가득 찬 양동이들만 있었습니다. 아린은 도윤이 즐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안하며 그것을 설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매일 그들 둘은 함께 흙놀이방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진흙을 가지고 놀았고 젖은 표면에 손을 눌렀고 손가락으로 모양을 그렸고 바닥 전체에 패턴을 펴 발랐습니다. 도윤에게는 그것은 놀이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소통이었습니다. 그는 움직임과 모양을 통해 감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큰 원을 만들면 그는 신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가 진흙에 깊이 누르면 그는 집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방 안에서 도윤은 새로운 소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 단어는 아니었지만 그가 지어낸 음절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가벼운 미소가 아니라 공기를 가득 채우는 크고 분명한 웃음이었습니다. 한때 완전히 침묵했던 집에게 이제는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곳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더 많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석은 종종 흙놀이방 가장자리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그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눈물을 글썽이며 앉아 있었고 그의 아들이 마침내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아린의 어머니와 이야기했는데 그녀는 항상 겸손했고 결코 공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를 구했소. 우석이 한번 말했습니다. 약으로가 아니라 단지 여기에 있어줌으로써. 그리고 아린은 자신이 모든 것을 얼마나 많이 바꾸었는지 모른 채
단순히 반바지에 손을 닦고 계속 놀았습니다. 아린은 또한 도윤에게 그가 느끼는 것을 묘사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에 물건을 들고 단어들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뜨거워, 차가워, 부드러워, 거칠어. 그는 그만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때때로 소리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윤은 더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러한 느낌들을 색깔과 연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진흙은 파란색이 되었습니다. 해는 항상 밝고 따뜻했기 때문에 노란색이었습니다. 그가 풀을 만졌을 때 그는 초록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연결하고 느끼고 이름 짓고 기억함으로써 배우고 있었습니다. 진흙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정원은 교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억력은 강해졌고 그의 반응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린은 단어 하나, 게임 하나, 연결 하나를 더했습니다. 이제 한때 차갑고 생명 없던 대저택은 다른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웃음이 뒤뜰에서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속삭이거나 도윤의 문 앞을 조용히 걷지 않았습니다. 우석은 이것이 멈추지 않도록 확인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진료소나 장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열린 공간, 안전한 사람들, 그리고 아린 같은 누군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 속에 갇힌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하고 웃고 이름을 부르는 소년이었습니다. 삶은 병원이나 치료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저택의 뒤뜰, 한때 조용했지만 이제 흙과 빛으로 가득 찬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린과 도윤은 더 이상 뒤뜰에서 노는 두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연결은 주변의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더 깊은 무언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문장이나 설명 없이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시선, 신호, 움직임을 공유했습니다. 아린이 눈썹 하나를 치켜뜨면 도윤은 누군가가 밟기 전에 그들의 작은 진흙동물 중 하나를 숨길 때라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아린이 그의 손목을 2번 두드리면 그는 그녀가 자신을 따라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언어를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놀이, 신뢰, 그리고 정원에서의 긴 오후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이 말하는 방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만이 만들 수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린은 도윤의 세계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저택에서 더 자주 잠자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밤, 그녀는 도윤 옆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그들은 책을 주변에 펼쳐놓고 바닥에 눕거나 아니면 낮 동안 지어낸 의미 없는 단어들을 속삭이곤 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서로 가까이에서 쉬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엄격하고 차가웠던 집은 따뜻하고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석도 변했습니다. 한때 멀고 완고했던 그 남자는 이제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사무실에 숨거나 자신을 침묵으로 둘러싸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사에 합류했고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봤고 심지어 진흙을 움켜쥐는 법을 움찔하지 않고 배웠습니다. 한때 아무것도 울리지 않던 벽은 이제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웃음, 발소리, 즉석에서 지어낸 바보 같은 노래들. 장난감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석은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도윤의 성장은 통제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 엉망진창, 안전함을 느끼는 것을 통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더 이상 손님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이 그녀의 것인 것처럼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랬습니다. 우석은 종종 감사함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아들에게 다른 누구도 준 적 없는 더 많은 것을 주었고, 그 대가로 그녀는 결코 요청할 필요 없이 그들의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악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안전함을 느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일어나 앉아 속삭였습니다. 아리나 와. 그것은 단순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던 아리는 그를 듣고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그의 방으로 가서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필요했던 전부였습니다. 그는 미소 짓고 다시 누웠습니다. 이러한 밤 시간의 순간들은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때때로 그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때때로 그는 단지 그녀가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거나 그녀가 근처에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언급된 적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의 꿈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비록 완벽하게 묘사할 수 없었지만 색깔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리는 그 이상한 묘사들에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들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그것들을 공책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꿈은 한 걸음 전진이었습니다. 집은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진흙 얼룩은 더 이상 엉망진창으로 보이지 않고 기억으로 보였습니다. 벽의 손자국은 건드리지 않고 남겨졌습니다. 장난감들은 계단에 줄지어 놓였고 설거지는 때때로 싱크대에 쌓였습니다. 그러나 긴장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소리치거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청소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집은 이제 단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 있었습니다. 우석은 종종 그들과 함께했고 직원들은 불평 없이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드물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한때 침묵 속에 살았던 소년이 이제 말하고 웃고 꿈꾸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한 소녀가 그가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통해 도윤은 그것이 모두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때로 오래된 나무 근처의 흙밭, 그와 아린이 처음 함께 앉았던 그 장소를 가리키곤 했습니다. 그 장소는 정원의 신성한 구석처럼 건드리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어디서 말하는 것을 배웠는지, 어떻게 보는 것을 배웠는지 물었을 때 그는 미소 짓고 그곳을 가리키곤 했습니다. 진흙, 그는 조용한 웃음과 함께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더 자주 그는 단순히 아린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에게는 치료 장비 혹은 화려한 방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흙 웅덩이, 한 번의 웃음, 그리고 세상은 보이기 전에 만져질 수 있다고 그에게 가르친 소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누나였습니다. 피가 아니라 중요한 모든 것에 의한 누나. 도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초대장은 금색 글씨가 있는 큰 봉투에 담겨 왔는데 주요 어려움을 극복한 아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국가 행사였습니다. 우석은 그것을 소리내어 읽었고 그가 마쳤을 때 도윤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리는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 그가 침묵과 어둠에서 어떻게 말하고 웃게 되었는지 듣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명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무대에 서는 생각은 그의 손을 떨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리는 단순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 네가 본 것을 말해. 그는 뒤뜰에서 숟가락을 마이크처럼 들고 서서 연습했습니다. 아리는 풀밭에 앉아 청중인 척했습니다. 그는 다른 단어들을 시도했고 몇 개는 더듬었고 다른 것들은 잊었고 뒤섞였을 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가혹하게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말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말해. 그걸로 충분해. 행사 당일이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부드러운 천으로 된 단순한 파란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아리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위해 바느질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우석은 그들과 함께 왔고 아무것도 시작되기 전에 눈물을 참으며 앞줄에 앉았습니다. 무대는 컸고 조명은 밝았습니다. 사회자는 도윤의 이야기에 대한 따뜻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가 말할 시간이 되었을 때 도윤은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다리는 살짝 떨렸습니다. 아리는 그와 함께 걸어 바로 뒤에 서서 그의 어깨에 손을 부드럽게 얹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쉬었고 양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아린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네가 본 것을 말해. 이 아이는 아린이야. 그는 돌아보지 않고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린이가 내 얼굴에 진흙을 발라줬고 그리고 나서 나는 세상을 봤어. 방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소리가 나왔습니다. 크고 긴 박수. 이어서 사람들이 일어섰고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침착했습니다. 의사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치료도 아니었어. 그는 다시 멈췄고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 아이였어. 맨발의 소녀. 아린이가 내게 목소리를 주었어. 아린이가 내게 빛을 주었어. 박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조차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몇 마디는 단순했지만 어떤 긴 연설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눈물을 닦으며 무대로 돌아왔고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더 발표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폴더를 열고 그것을 읽었습니다. 정정가 자의 승인과 보호관찰소의 지원을 받은 법적 절차에 따라 아나리는 이제 정가 제2야의 구성원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청중은 이전보다 더 크게 박수쳤습니다. 아리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우석은 무대에 올라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은 돌아섰고 팔을 벌리고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맺어진 누나. 아리는 청중이 다시 일어서서 환호하는 동안 그를 꽉 안으며 포옹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진가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도윤과 아린에게는 그 순간은 조용하고 진짜였습니다. 그것은 주목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에 관한 것이었고 마침내 아무도 그들의 유대를 의심하지 않는 장소를 가지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침묵 속에 살았던 도윤에게는 누나라는 단어가 어떤 칭호나 연계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행사 후 많은 사람들이 무대 뒤에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일부는 말하지 않는 아이들을 둔 부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도윤의 말은 그들 안에 무언가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칭찬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계속 아린을 바라봤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린은 언제나처럼 특별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말한 건 도윤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흙 속에 같이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늦게 대저택으로 돌아와 가족은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 빵, 과일이었지만 잔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은 아리나, 집에 온 걸 환영해 라고 적힌 표지판을 걸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모두가 박수쳤습니다. 도윤은 그녀 옆에 앉아 빵을 죽에 찍고 그리고 그가 연습했던 단어들을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아리는 그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되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대는 무대나 마이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 손, 그리고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그 행사는 전국적으로 뉴스가 되었습니다. 도윤의 짧은 연설 클립이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고 온라인으로 퍼졌습니다. 아린이가 내 얼굴에 진흙을 발라줬고 그리고 나서 나는 세상을 봤어. 그것은 문장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치유가 항상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켜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땅 위, 정원, 침묵 속 손에 흙을 묻히고 당신을 믿는 누군가와 함께 시작됩니다. 대저택으로 돌아와 상황은 달랐지만 친숙했습니다. 도윤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것은 아린이 처음 온 날 가져온 그 낡은 진흙 양동이였습니다. 그것은 긁히고 얼룩지고 약간 금이 갔지만 그는 그것을 보물처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양동이를 그의 장난감 선반 옆에 부드럽게 놓았습니다. 나무 동물, 플라스틱 모양, 그리고 색깔 있는 흙이 담긴 병들이 모두 줄지어 있었습니다. 선반 바로 위, 벽에 테이프로 붙여진 것은 구겨진 종이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린의 첫 그림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세 개의 막대기 인형, 하나는 긴 머리, 하나는 헝클어진 곱슬머리, 그리고 하나는 네모난 어깨를 가진 키 큰 인형. 도윤은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키고 여전히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아리는 근처 바닥에 앉아 종기를 작은 상자로 접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올려다보며 미소 짓고 대답했습니다. 영원히.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단순한 교환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대저택은 더 이상 조용하고 텅 빈 곳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집이 되었습니다. 창문에는 진흙 얼룩이 있었는데 사고에서가 아니라 놀이 중에 창문에 눌린 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복도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스피커에서 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때는 도윤과 아린이 그들 자신의 소리를 냈습니다. 정원은 웃음으로 가득 찼는데 그들 둘뿐만 아니라 참여하기 시작한 직원들에게서도 온 것이었습니다. 우석조차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흙놀이방에 자리가 있었고 도윤과 아린이 흙으로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는 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동했습니다.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그것은 사랑, 엉망진창, 소음, 고요함, 그리고 진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매일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도윤이 여전히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에는 아리는 그를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의 옆에 앉아 그에게 붓, 장난감,
또는 단지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도윤은 말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접촉, 고갯짓, 공유된 시선. 그는 모든 단어가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것들은 말없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 날에는 우석은 차를 만들고 말없이 근처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이해하는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치유가 직선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끝점에 도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가 어떻게 느껴지든 함께 머무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압력 없이 매일 도윤에게 새로운 것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아무것도 서둘러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느리고 정직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도윤은 계속 배웠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커졌고 그의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저녁에는 흙놀이방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오는 가운데 그들은 흙, 잎, 막대기 그리고 단순한 도구들에 둘러싸여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종이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창작물 대부분은 땅 위에 직접 만들어졌습니다. 도윤은 각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린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완전한 단어로는 아니었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들었습니다. 그녀는 질문했습니다. 우석은 종종 그들 옆에 의자에 앉아 단지 지켜보며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이 살아있고 말하고 미소 짓는 것을 보는 것에 결코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결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정상이었습니다. 이전에 이상하고 부서졌던 집은 이제 상상력이 살고 사람들이 땅을 만지고 놀고 함께 있음으로써 치유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흰 가운을 입은 의사는 없었고 단지 가장 단순한 것들을 통해 서로를 찾은 가족만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느 날 저녁 방을 둘러보았고 변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손자국이 있는 벽, 그날의 그림으로 덮인 바닥, 수건으로 발을 닦으려고 애쓰는 동안 깔깔 웃는 아린. 그는 그의 가슴속에 무언가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흥분도 슬픔도 아닌 단지 평화였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그의 선반으로 걸어가 낡은 진흙 양동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만졌고 그리고 아린에게 돌아섰고 여전히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서서 어깨를 그의 어깨에 부딪혔고 영원히 라고 대답했습니다. 긴 연설도 공연도 없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집은 한때 조용하고 생명 없었지만 이제 심장 박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 박동은 정원, 흙놀이방, 웃음, 그리고 그들이 공유한 연결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병원이나 교실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하지 않던 소년 옆에 진흙 속에 앉아있는 소녀. 모든 것은 진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린으로 시작되었습니다.